이런 말이 전 가장 싫었어요. 내가 그냥 살 집인데 언제나 사면 어때요? 아니 당신이나 언제나 사라고. 아니 어차피 거주하실 건데 왜 이렇게 때를 고민해요? 아니 당신이나 그렇게 하라고요. 우리는 내 집을 사도 싸게 살 거고 그 집에서 오래 살 겁니다. 앞으로 집 가지고 무슨 돈 벌 생각하지 말고 너 살기 좋은데 그냥 해서 살아. 야 요즘 인구 줄어 안 줄어? 줄죠. 그런 얘기 나오는 순간 집을 산 사람들이 바보네 이런 얘기 나오는 순간 셀코 TV 보시면서 이제 준비하시고 공부하시고. 네. 첫 번째로 저희가 전세가에 대한 얘기 나눴고요. 두 번째로 공급 물량에 대한 얘기를 나눴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도대체 부동산 가격은 어디까지 빠질 것인가? 그리고 바닥 신호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급기야는 언제 좀 올라갈 것인가? 그래서 나는 부동산에 언제 좀 덤벼보면 될 것인가? 이런 얘기로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희소식이 들리진 않습니다. 그럴 때는 뭔가 좋은 소식도 다 희석이 돼버려요. 맞습니다. 또 흉흉한 소식은 뭐냐면 오를 때 2배, 3배 올랐던 것도 있기 때문에 네네. 빠질 때도 그 정도 빠진다. 내지는 뭐 진짜 한 70%까지도 빠지는 거 아니냐. 이런 공포가 시장에 있단 말이죠. 네네. 마지노선은 어느 정도로 보십니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저는 향후 집값이 지난해 말 실거래가 기준해서 20-30% 하락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지난해 말에 실거래가에서 20-30%? 네. 더 이상 하락하기는 힘든 구조예요. 그럼 한 50%? 50% 정도도? 그렇습니다. 아니, 전체로 고가에서. 보면. 고가에서? 고가에서 보면 한 35%. 제가 아까 5%, 그러니까 첫째 시간에 한 5, 6% 얘기를 드렸으니까. 그래서 최대한 35%, 적게는 25% 정도 보시면 되고요. 이게 여러분들 산수예요. 간단한 거죠. 이런 거죠. 근데도 이건 많이 빠지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5억이 10억 되면 100% 오른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10억이 다시 5억으로 돌아가면 몇 프로 빠진 겁니까? 그 50% 빠져. 그렇죠. 네. 그래서 사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네. 제가 말씀드리는 20-30%도 굉장히 큰 거예요. 오른 걸 감안하면.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를 들어서 어떤 분이 70% 빠진다. 그거는 언제로 집값이 돌아가냐면 2000년대 초반으로 돌아갑니다. 초반. 예, 그거는 불가능하잖아요. 그거는 불가능하고 제가 볼 때 한 20-30% 추가 하락이 예상되는 수준이고요. 그렇게 되면 이건 근거는 뭐냐? 이렇게 이제 물어보신다면 20-30% 빠지면 누군가 살 사람이 시장에 있다는 거죠. 네. 그럼 누군가 또 사게 되고 그렇게 되면 집값이 바닥을 찍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그 전에 예로 보면 바닥을 다진 다음에 그 바닥 시세로 쭉 그렇죠. 지루하게 가다가 그렇죠. 어떤 뭔가 아마 팍 기폭제가 있으면 그렇죠. 그때 오르죠. 그렇죠. 제가 전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기폭제는 예상치 못한 과거에 없던 예상치 못한 시점 이런 것들이 딱 나와주면 또 집값이 확 오르기 시작합니다. 그때 되면 우리가 들을 얘기는 공급이 없다. 그렇죠. 부족하다. 부족하다. 집이 부족하다. 뭐 피가 부족한 것도 아니고 집이 부족하다. 이런 얘기 이제 드리겠죠. 근데 어떻게 보세요? 집값이 이렇게 급격하게 하락으로 돌아선 가장 큰 원인은 뭡니까? 다들 이제 금리가 올라서 그렇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가장 본질적인 이유는 집값이 많이 올랐기 때문이에요. 자산 가격이 계속 오르는 건 없습니다. 꾸준하게 상승을 할 수 있는데 최근 2, 3년간 특히 한국의 서울을 중심으로 해서 한국의 집값이 폭등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락도 굉장히 가파른 거죠. 예를 들어서 집값이 안 올랐는데 금리가 오른다고 해서 집값이 빠지지는 않습니다. 집값이 올랐기 때문에 금리의 영향이 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자산 가격이 많이 올랐다는 거를 꼭 아실 필요가 있죠. 금매를 떠나서 급금매라는 게 부동산에 붙어 있는 게 있더라고요. 네. 그런 건 그래도 내가 대출할 거 아니고 돈이 좀 있는 분들이라면 규제도 좀 풀리고 했으니까 한번 덤벼볼 만하지 않을까요? 그렇죠. 근데 급금매의 가격이 어느 정도 수준이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평균적으로 그 정도 떨어진 거냐. 아니 예를 들어서 뭐 10% 하락 떨어뜨려 놓고 급매라고 하면 그거는 못 믿는 거잖아요. 그래서 가격을 잘 보셨으면 좋겠다. 근데 제가 흥미로운 그래프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게 한국의 집값을 그래서 이제 보시는 건데 이 보시는 그래프는요. 막대 그래프가 매물의 양이에요. 잘 보시면 서울의 매물의 양인데 2021년 10월에 매물량이 43,470호 정도 됐잖아요.
그런데 뭐 금리 올린다고 하고 시장의 변동성이 커진다고 하니까 이게 갑자기 매물이 30-40% 증가합니다. 그렇죠? 이걸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돼요. 내가 거주 목적으로 집을 살고 있으면 집값이 떨어지거나 오르거나 어떻게 매물이 이렇게 갑자기 증가합니까? 그렇죠. 네, 투자 목적으로 사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갑자기 시장이 위축되면 매물이 증가하는 거예요. 근데 잘 보세요. 매물이 증가하니까 까만 그래프가 가격인데 가격이 마이너스로 돌아서죠. 그죠? 근데 흥미로운 현상이 나타납니다. 정부가 막 정책을 나와요. 그래서 이제 기대를 하게 되죠. 그러면 매물을 걷어들이잖아요. 그래서 걷어들이고 있어요. 근데 지금 까만 그래프는 가격이거든요. 계속 떨어져. 매물을 줄여도 안 통해. 그러면 이제는 예전에는 매물을 확 줄이면 살 사람들이 와서 얼마에 파실래요? 이렇게 달려들어야 되는데 지금은 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매물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시장의 가격 하락폭을 키우는 거죠. 근데 지금 이제 그 오른 폭이 가파랐기 때문에 지금 너무 비싸지니까 당연히 시장 논리에 의해서 집값이 빠진다. 근데 지역별로 더 빠지는 데가 있고 덜 빠지는 데가 있잖아요. 네. 그거면 지역별로 더 오른 곳은 더 빠지는 거고 덜 오른 곳은 덜 빠지는 거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정확하십니다. 그래요. 많이 오른 곳은 많이 빠지고요. 네. 덜 오른 곳은 덜 빠져요. 그래서 송파의 헬리오시티 같은 데는 더 빠진 거였어요. 그렇죠. 그렇죠. 약간의 차이는 발생하지만 대부분 그런 흐름을 보입니다. 지금 그래도 그 매매가 좀 이루어지고 있는 곳은 역시 서울입니까? 전국적으로 보면 그렇죠. 그래서 서울이 또 가파르게 최근 들어서 아주 최근 들어서 가파르게 빠진 지역이 있으니까 다시 누군가 살 사람이 이제 생기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는 서울이 특이한 게 있어요. 뭐냐면 자가 점유율이 낮아요. 가장. 그 얘기는 뭐냐면 누군가 투자 목적으로 사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렇게 거래가 가장 활발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역시 패턴상 그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집값이 제일 먼저 빠지는 곳은 그 뭐 소위 얘기하는 이 강남권 외곽 지역부터 그러니까 서울로 치면 서울의 외곽부터 빠져서 강남까지 밀고 들어온다. 그다음에 집값이 오를 때는 강남부터 올라서 저변으로 확대된다. 이런 구조는 어떻게 보세요? 전반적으로 과거에는 그런 그림을 보였는데 그게 또 이유가 있어요. 이게 똑같아요. 왜냐하면 강남 외에 많이 빠지는 이유가 강남 외가 많이 올랐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실 때 금액으로 보시면 안 돼요. 퍼센트로 봐야 돼요. 그렇죠. 그렇죠. 그게 사실은 이렇게 숫자를 보는 방법이거든요. 강남에 막 5억 올랐대. 그러면 커 보이죠. 네. 근데 20억짜리가 5억 오르면 퍼센트로 따지면. 근데 예를 들어 노원구가 뭐 3억 오른다. 그러면 그게 퍼센트가 훨씬 큰 거잖아요. 10억짜리가 3억 오르면 30%인데 뭐 금액대가 크면 사실은 상승률이 낮아지니까 그런 차원에서는 지금 상승률로 보면 상승률이 컸던 지역이 먼저 빠지고 그다음에 상승률이 낮았던 지역에서 나중에 빠지고 나중에도 그렇습니다. 상승률이 그럼 하락폭이 컸던 데가 훨씬 더 많이 상승하게 되겠죠. 근데 이제 그 아까도 저희가 첫 시간에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바닥의 신호는 거래량을 보면 안다 이러셨잖아요. 네. 그러면은 그 요게 적정가다 생각하면 거래가 달려들고 네. 그렇다면은 요 가격대에서는 충분히 이제 매매가 이루어지고 그렇죠. 바닥 따지기가 시작된다. 그렇죠. 그리고 그 기간은 좀 걸린다. 그렇죠. 그렇죠. 그렇게 정리하시면 좋고 과거에도 그랬습니다. 똑같이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똑같이 집이 빠지고 있어요. 네. 근데 거래량이 회복하지 못해요. 네. 그 얘기는 뭐냐면 충분히 안 빠졌다는 얘기예요. 근데 똑같이 가격을 빠지는데 어느 순간 누군가 사는 사람이 생겨서 거래량이 회복합니다. 그럼 그 가격이 충분히 빠졌다는 증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격 하락도 중요하지만 거래량을 얼마나 거래되지? 이런 것도 더 관심 있게 보셔야 되는 거예요. 또 하나 이제 네. 금리가 상승기에서 그 지금 보면은 그 예금 금리도 예전에 5%짜리, 6%짜리 보이다가 지금 한 3%짜리밖에 안 보여요. 그리고 대출 금리도 예전에 뭐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다가 지금 어느 정도 정리가 되는 분위기예요. 네. 근데 다들 대출을 끼고 샀기 때문에 금리 부담 때문에 너무 이제 그때 그 대출을 막 영끌까지 해가지고 산 사람들이 급매물을 내놓는데 이 사람들이 금리가 좀 낮아지면 견딜 수 있을 거 아니에요. 네, 네, 네. 그러면 물건 안 내놓으면 네. 시장은 요 정도에서 그냥 스테이 되는 거 아닙니까?
매달 내는 이자가 따져보시면 뭐 100만 원 이내일 거예요. 그것 때문에 큰 집을 판다? 아닙니다. 그런 분들 많이 안 하세요. 그러니까 금리 때문에 보다도 집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어떨 때 집을 내놓냐면 집값이 더 떨어질까 봐. 그게 본질이거든요. 그런 상황 속에서는 금리가 내려도 집값이 계속 하락세를 보이면 결국엔 집을 내놓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리가 결정적으로 매물의 변화를 일으키진 않는다. 집값에 대한 전망, 그리고 지금 시장의 흐름,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죠. 금리보다도 이제 시장의 흐름이 이쪽 하락으로 돌아섰기 때문에 그렇죠. 어느 정도까지 안 내놓을 수가 간다. 없다. 안 내놓을 수가 없다. 그래도 이제 어느 정도 정리가 돼서 내가 부동산 시장에 좀 뛰어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급급 매물 말고 급급 급매물 정도는 내가 사야 되겠다 하는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부동산 거기 동네 부동산 업자하고 친해져야 됩니까? 어떻게? 이제 그런 시기가 오면요. 그러면 매수자 우위 시장이어서 여러분들이 너무 애쓰시지 않아도 돼요. 살 사람이 많이 없어요. 예를 들면 2008년도 그리고 2012년도 13년도에 강남의 집값이 크게 빠지는데 그때 이제 강남에 가서 제가 부동산에 가서 과거에 어땠냐면 살 사람이 없었어요. 파는 사람들 리스트는 쭉 있는데 살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살 사람들이 가격을 오히려 흥정하고 이랬거든요. 사실 그런 시기가 올 수 있어서 여러분들이 너무 급하게 뭐 난 급매 잡아야지 안 하셔도 된다. 자연스러운 그런 또 시장 상황이 올 수 있다는 거죠. 꼭 집을 좀 이번 기회에 이렇게 떨어질 기회를 내가 기다리고 있었다. 이제 바닥에서 내가 사겠다라고 다짐하고 있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이게 돌아서는 게 또 한순간이라 바닥을 놓치면 또 그게 아까워가지고 맞습니다. 무릎 정도에서는 또 못 사거든요. 이런 분들은 성격을 고쳐야 될까요? 특히 전 무주택자 분들한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무주택자 분들은 이렇게 집값 빠지고 시장이 안 좋으면 가장 이렇게 좋아지는 게 있어요. 뭐냐면 전월세 가격이 떨어집니다. 그렇죠. 그러면 마음이 편해져요. 그래서 제가 뭐 요즘 말씀드리는 게 이제 임대인이나 집주인 분들이 저기 세대 아니면 뭐 도배해 줄까? 이럴 거예요. 옵션을 걸어. 그러면 이사 안 가니까. 그래서 저는 도배해 줄 때를 잘 봐라. 도배해 줄 때 여러분들이 집 사실 때다. 편하게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아예 전세가 떨어진데 여기 전세 좀 오래 살아보지 이런 생각 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집값이 떨어지고 이러면 내 수준에 맞춰서 이제 살 수 있는 그런 시기가 온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더 구체적이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막 그냥 막연하게 시장이 떨어진다 이거 말고 그러면 내가 어느 아파트에 내가 관심이 있지? 그 정도 한 10개 정도 한번 찍어보는 거죠. 그러면 이제 내 재산이나 대출 규모 이런 것들을 잘 고려해서 이 아파트 내가 살고 싶은 아파트가 가격이 얼마나 떨어지면 살까? 이런 것들 한번 재보는 거죠. 그래서 그 가격대가 오면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딱 그 얘기 들려야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야, 앞으로 집 가지고 무슨 돈 벌 생각하지 말고 너 살기 좋은데 그냥 해서 살아. 이 얘기 나오면 바닥이다. 야, 요즘 인구 줄어 안 줄어? 줄죠. 그런 얘기 나오는 순간 누가 거기 살아? 집값은 30년, 40년 동안 계속 빠지는 거야. 이런 얘기 나오는 순간. 맞아. 술자리에서 이제 집을 산 사람들이 바보네. 이런 얘기 나오는 순간. 야, 전세로 너 살기 좋은데 그냥 옮겨 다니면서 살아. 얼마나 좋아. 뭐 집 붙들고 있어. 이 얘기가 나왔었어요. 2015년? 그렇죠. 그럼 그때 되면 집주인이 전세 가격도 안 올리고 오래 살라고 그래요. 맞아요. 그리고 집주인이 이렇게 얘기해요. 아유, 세대 그냥 이 집 사볼래? 이렇게 되게 싸게 해줄게. 그러면 그런 얘기 나오기 전까지 돈을 악착같이 좀 더 모으고 그럼요. 내 통장을 쌓아가고 있을까요? 그럼요. 그리고 이제는 뭐 이렇게 셀코 TV 보시면서 이제 준비하시고 공부하시고. 네. 투자 목적으로 지금 사면 안 되는 거고. 그렇죠. 근데 또 그 말씀도 드리고 싶어요. 내 집을 사든 아니면 투자 목적으로 사든 제가 계속 강조하지 시장은 투자로 움직이잖아요. 그래서 내 집을 사든 투자로 한번 바라보세요. 내 집을 사더라도. 이런 말이 전 가장 싫었어요. 내가 그냥 살 집인데 언제나 사면 어때요? 아니 당신이나 언제나 사라고 전문가들이 그런 얘기 많이 했잖아요. 아니 어차피 거주하실 건데 왜 이렇게 때를 고민해요? 그냥 지금 사면 되지. 아니 당신이나 그렇게 하라고요. 우리는 내 집을 사도 싸게 살 거고 그 집에서 오래 살 겁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여러분들이 내 집을 사도 나는 이걸 투자로 생각해서 사야지.
그렇게 마인드를 바꿔보시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투자로 세상을 보시고 부동산도 보시고 주식도 보셔라. 항상 이제 투자로 안 보면 오르면 계속 오를 것 같고 그리고 빠지면 계속 빠질 것 같거든요. 투자로 본다는 건 변화를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세상은 변할 수 있어. 이게 투자로 보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가 저 세 번에 나눠서 이광수 미래에셋 수석위원 모시고 2023년 그리고 그 이후에 부동산 분석을 쭉 한번 해봤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 셀코 TV를 위해서 이렇게 도표까지 잘 만들어서 와주셔서요. 우리가 한눈에 보는데 더 적합했습니다. 빈틈없는 자료와 명쾌한 해석으로 부동산 시장을 분석해 주셨어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